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2주차 수업이고요. 웹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는 어렵고 경계심이 생기고 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거니까요. 외워서 시험 보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학에 입학한 현재와 2년, 3년 후에 졸업한 후에 내가 어디에 설지, 내가 설 자리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디지털 미디어 등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적 제품을 소개합니다. 아이팟과 전화, 인터넷 세 가지 장치를 하나로 담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아이폰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웹 1.0, 2.0, 3.0이 무엇이고 어떤 역량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영상,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전자 매체를 말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웹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웹 1.0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를 말하고 우리는 웹 1.0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합니다. 웹하면 우리는 따따따, 즉 www으로 시작하는 도메인이 떠오르죠. 여기서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입니다. 웹 1.0은 이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를 검색하고 읽는 읽기 전용 웹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과 사진들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부터 도입된 웹 2.0입니다. 사람들은 웹 2.0을 스마트폰과 소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웹 2.0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 참여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게시판, 내용 수집자, 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성하고 편집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참여, 개방, 상호작용성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웹 2.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도입된 웹 3.0입니다. 웹 3.0은 지능형 웹이 가장 장점이기는 하나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웹 3.0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협력인데요. 여러 이용자들이 협력해 웹상의 데이터를 생성, 조직, 관리하고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기술이 즉 웹 3.0입니다. 그럼 코로나19로 바뀐 디지털 트렌드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는 즉 직역하면 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하늘에 높이 뜬 구름처럼 컴퓨터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컴퓨터 내부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입니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본 순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1위는 아마존입니다. 1위 아마존은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데요. 아마존이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존닷컴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전자책 컨텐츠 판매를 확충하고 그들이 보유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술을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의 장점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7가지 디지털 트렌드에는 반드시 클라우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쓴다는 것. 클라우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공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즉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다리는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그럼 사물 인터넷의 IoT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홈이 있어요. 스마트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의 클로바는 말만 하면 음악을 틀어주는 스피커 IoT 제품이고 SK의 누구는 고객과의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음성인식 기기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한 후에 이를 클라우드로 보내면 인공지능이 작동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IoT 기기들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면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나의 직업을 뺏어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가 그 분야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수요는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번역기가 있는데 통번역을 전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작업비가 30% 낮아지기는 했지만 번역하는 시간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AI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오픈 AI에서 공개한 AI화가 달리입니다. 아보카도랑 의자 그려봐. 달리는 텍스트를 읽거나 말로 지시하면 바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조만간 말로만 해도 3D 프린팅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AI가 생겨나면서 단순하고 기본적인 영역이 편안해지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작업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트렌드 네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신봉선의 짤을 MBC에서 NFT로 발행해서 판매를 하였는데 300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크라고 해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거래 내역이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매할까요? MBC는 국내 방송사 처음으로 2021년 7월 말에 아카이브 바이 MBC라는 경매와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NFT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에서 NFT 마켓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은 오픈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마켓 관련돼서는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라운드 X가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출간했습니다. 크래프터 스페이스는 웹 브라우저 전용 지갑 카이카스와 연동할 수 있는데요. 발행한 NFT를 카이카스를 통해 오픈시와 연결하면 오픈시에서 NFT 판매와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스타그램에 내 작품을 올렸어요. 그런데 NFT로 등록을 안 해놨다면 공유와 공유로 온라인상에 퍼진다면 나중에 그 최초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NFT로 등록을 해놨다면 내 작품이 출판사에서 만약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게 NFT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인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작품 활동이 디지털 그림이 되고 이것을 NFT로 발행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시장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NFT는 컨텐츠 증표를 말합니다.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 커뮤니티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또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백신 패스 증명의 쿠브입니다. 이 앱의 시작 화면에는요,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이로써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투명한 접종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NFT와 토큰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지갑으로는 카카오톡 서비스 클립이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판 블로그 스티밋도 있는데요. 기존의 블로그처럼 내가 쓴 글을 특정 회사의 중앙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모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삭제나 검열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좋을 경우에 이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로 직접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밋이 나오고 나서 웹툰 작가들이 대거 스티밋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판 분상형 유튜브 디튜브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유튜브는 구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검열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판 분상형 유튜브 디튜브입니다. 디튜브는 유튜브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스티밋과 동일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입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쉽다. 흔히들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이랑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로봇은 상용화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질감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 같은 기능으로 발달한 로봇,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일자라는 로봇 등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T AI 서비스 로봇을 보면 음식을 전달하는 서비스 로봇이 있고요. 호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도 있고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도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는 케어 로봇 시니어도 있죠. 다음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입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터는 A와 B 사이에 있다. 페이스는 얼굴. 즉,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존재가 마주보고 말할 때 서로를 소통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즉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한데요. 인터페이스 기술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고요. 증강현실 AR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켓몬고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주변의 어느 한 부분을 비추면 스마트폰 화상 속에 가상의 물체나 이미지들이 더해져 나타나는데 이처럼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가 입혀진 것이 바로 AR입니다. 가상현실은 VR이라고 하는데요. 고글처럼 생긴 특수 장비를 눈앞에 착용해서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구현한 가상의 공간을 보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현실과 다른 완전한 가상세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혼합현실이라고 MR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AR, VR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가상협업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업무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메시가 그 주인공인데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융합해 시각과 청각 등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혼합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플랫폼입니다. XR은 VR, AR, MR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이후부터 K-팝 아티스트 등의 언택트 라이브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때 활용된 기술이 모두 XR 기술이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도 가상현실 플랫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페이스북은 사명까지 아예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을 공개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에 입장하려면 페이스북 계정과 메타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결국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도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요.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인간을 메타버스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공존하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6가지 기술이 모두 모이면 드디어 메타버스가 구성됩니다. 메타버스의 대표 플랫폼에는 제페토와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2020년 기준으로 매일 들어와서 놀다 가는 활성 이용자 수가 3,260만 명입니다. 인터넷 광고로 돈을 버는 메타. 인터넷 광고로 돈을 버는 메타에는 한번 들어오면 보통 21분을 놀다 가는데 로블록스에 머무는 시간은 무려 156분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타가 아닌 로블록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메타버스가 대단해진 이유, 그것은 바로 기업과 회사, 학교, 병원 등이 메타버스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등 기업들 신입사원 교육에 메타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기업들이 직원들의 몰입도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체 교육에 대체했던 화상 강의의 경우 신입사원들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르게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으로 내가 설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디지털 컨텐츠 2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수업을 들을 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클래스룸 댓글로 오늘 배운 웹이나 앱을 비롯한 디지털 트렌드 7가지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NFT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적었어요. 미국의 NBA에 탑슛이라는 게 있습니다. NBA에 선수들이 덩크슛을 하는 영상 장면을
NFT로 발행해서 그 영상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 관련된 링크를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기술 중에서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인터넷 기사로 찾아서 기사 링크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링크를 같이 댓글로 적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